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슬람의 역사 마지막 8부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내에서는 갈리폴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민족 영웅 케말 아타투르크가 투르크 민족 독립운동 겸 오스만의 술탄 파디샤 타도 운동을 전개했고 3년 만인 1922년 오스만의 마지막이자 36대 술탄 파디샤였던 메흐메트 6세를 폐위시키면서 오스만 제국은 공식적으로 멸망하였고 그간 오스만을 장악하였던 극단적 투르크 민족주의의 청년 투르크당도 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화정부에 지금의 터키가 탄생하죠. 수도는 케말 아타투르크가 민족 독립운동을 하던 근거지였던 앙카라였으며 1923년 아타투르크가 터키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비록 옛 오스만의 영토가 그대로 터키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아나톨리아 반도에 국한되었지만 차라리 투르크 계열끼리 모인 이 지역만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진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선 혼돈의 카오스가 벌어지거든요. 터키의 국부 케말 아타투르크는 1938년 사망하고 총리였던 이스메트 이네니가 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오스만은 괜히 1차 세계대전에 엮였다가 패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인지 2차 세계대전 당시 터키는 중립을 표방하면서 유럽의 전쟁에는 엮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터키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입지로 다시 거론된 게 2차 세계대전 말에서부터 그 직후 미국 대 소련의 냉전이 시작하면서였습니다. 18세기부터 러시아 제국이 얼마나 오스만의 영역으로 남진하려고 했습니까? 오스만이 러시아에게 그렇게 탈탈 털렸어도 그래도 오스만이 러시아에겐 정복당하진 않았단 말이죠. 아나톨리아 반도로 진출하려는 러시아의 야욕은 러시아 제국의 소련으로 오스만이 터키로 바뀌어도 여전했습니다. 진영 땅 따먹기를 해야 하던 냉전 시대에는 오히려 더했죠. 소련은 발칸 반도와 아나톨리아 반도로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했고 이에 미국은 그리스와 터키를 소련의 영향력 확대에서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1947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자유민들을 지원하겠다는 마셜 플랜을 통해 그리스와 터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원조해줍니다. 1952년에는 터키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에 가입하면서 서구권 자유주의 진영에 속했고 역사적으로 보자면 러시아는 그렇게나 오래 아나톨리아 반도에 진출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끝끝내 실패한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외 이슬람 지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1차 세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 사이 그리고 그 직후 상황을 알아야 오늘날 이슬람 중동 지역이 왜 그렇게 난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슬람이 창시되었던 아랍인들의 아라비아 반도를 보겠습니다. 그간 오스만 투르크가 이슬람의 세계를 주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일명 와하비즘이라고 하여 이슬람은 아랍인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아랍인이야말로 순수 이슬람 아니냐는 아랍 우월주의가 퍼지면서 1818년 사우드 가문이 1차 와하브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1차 와하브 왕국은 이집트에게 일시적으로 멸망당했으나 얼마 안가 1824년 2차 와하브 왕국을 또 건설합니다. 하지만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사우드 가문과 이 라시드 가문의 내전이 터졌고 라시드 가문의 승리로 사우드 가문의 2차 와하브 왕국마저 1891년 멸망했는데 사우드 가문은 꾸준히 세력을 유지하며 항전하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 라시드 가문을 몰아내고 3차 와하브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는 이슬람이 창시되었던 메카와 메디나 지역에 이 하심 가문이 건설했던 헤자즈 왕국이라고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 전간기였던 1932년 사우드 가문의 3차 와하브 왕국은 하심 가문의 헤자즈 왕국과 통합하여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가 탄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드 가문의 왕국이 만들고 이 지역을 통합했기에 오늘날에는 사우드 왕실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이슬람 순혈 근본주의자이자 아랍 우월주의인 와하비즘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사우드 왕실은 과격한 와하비즘의 일환으로 설령 같은 이슬람이어도 비아랍인들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하며 이슬람 근본주의를 지향하는 만큼 엄격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율법에 의거하여 강력한 독재 정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 이슬람 국가의 탄생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사우드 가문 주도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으로 통합되었던 이 하심 가문을 좀 짚어야 합니다. 하심 가문은 무함마드의 후손이라고 알려진 이슬람 내에서는 명망 가문입니다. 20세기 하심 가문을 이끌던 사람은 무함마드의 37대 손으로 알려진 샤리프 후세인으로 그는 아랍인이긴 하지만 오스만 제국 소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사우드 가문 주도로 와하비즘이 전개되고 있을 때 샤리프 후세인도 이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기점으로 또 다른 별개의 아랍 민족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슬람을 만들고 처음 주도했던 아랍인들은 투르크 계열 주도로 이슬람 세계가 돌아가는 형국에 이 오스만 투르크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편에서는 오스만 투르크를 벼르던 영국이 오스만 내 아랍의 반란을 부추기기로 합니다. 1915년 이집트 주재 영국 대사관이었던 맥마흔이 아랍계 이슬람 지도자들에게 이 전쟁만 끝나면 영국이 아랍만의 국가를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 줄 거라며 반란을 부추기게 했습니다. 이걸 맥마흔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걸 믿고 하심 가문의 지도자 샤리프 후세인이 오스만으로부터 아랍 독립운동을 전개했죠.
그래서 1916년에 샤리프 후세인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헤자즈 왕국을 설립하고 오스만 멸망 후에는 스스로 옛 칼리프의 자기를 부활시켜 칼리프를 자처했죠. 그러면 와하비즘을 전개하던 사우드 가문과 노선이 겹치니 사우드 가문의 와하브 왕국과 하심 가문 후세인의 헤자즈 왕국이 이 정통의 아랍 민족주의를 두고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심 가문의 헤자즈 왕국에서는 후세인이 장남에게 양해를 선언했는데 정작 1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영국은 아랍의 국가로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모르는 척하며 프랑스와 함께 중동 지역을 위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영국은 중동의 아랍을 아주 교묘하게 통치하고자 1921년 오늘날 요르단 지역에 요르단 왕국을 만들고 하심 가문 샤리프 후세인의 둘째 아들을 요르단 국왕으로 추대했으며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는 이라크 왕국을 만들고 샤리프 후세인의 셋째 아들을 이라크 국왕으로 추대하고 영국의 보호국화합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요르단과 이라크가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요르단과 이라크의 현지 부족들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넘어온 하심 가문의 통치자들을 반가워할 리가 없죠. 특히 이라크는 시아파가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죠. 이라크 현지 부족들 상당수가 시아파인데 하심 가문은 또 수니파였단 말이죠. 이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이라크의 현지 부족들은 영국의 강한 반발심을 보이며 추축국 편을 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 영국은 명목상 요르단 왕국을 1948년엔 이라크 왕국을 독립시키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영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심 가문의 헤자즈 왕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통합당했지만 그 가문 자체는 요르단과 이라크에서 왕실로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중동 지역을 영국과 함께 위임 통치한다는 국가가 또 있었죠.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영국이 요르단과 이라크를 주무르고 있었다면 프랑스는 시리아와 레바논을 장악했습니다. 시리아 지역에는 이 지역 부족들끼리 1920년 시리아 왕국을 건설하면서 오스만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프랑스가 침투해오면서 프랑스의 영향권 하에 들어왔죠. 프랑스도 시리아를 교묘하게 장악하기 위해 원래 이 지역에는 수니파가 다수였지만 시아파를 대거 육성하면서 이 지역에선 수니파 대 시아파 대립이 또 거세지죠. 1936년엔 시리아 왕국이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으나 선언에 불과했고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1년 프랑스가 다시 시리아를 군사 점령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 프랑스는 군사를 빼내면서 지금의 시리아가 독립했습니다. 레바논의 경우 이 지역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았고 이슬람 중에서는 시아파들이 득세하고 있어서 이 기독교와 시아파의 대립이 또 격렬했습니다. 비율이 반반이었거든요. 프랑스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 레바논 지역을 군사적으로 장악했다가 프랑스는 알게 모르게 기독교 세력들을 많이 후원해 주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3년 국민협정이라고 하여 프랑스 주도하에 여러 종교와 또 그 안에서 여러 종파들이 모인 레바논이란 나라가 탄생했고 1944년 독립했습니다. 이렇듯 영국의 이라크와 요르단, 프랑스의 시리아와 레바논이란 국명은 민족명이 아니라 지명에서 유래했습니다. 네 국가의 독립은 그냥 영국과 프랑스가 자기네들이 위임 통치하던 동네를 자의적인 기준으로 정부 세우고 독립을 시킨 겁니다. 이 문제는 이제껏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슬람 내에서도 여러 분파와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오래도록 부족 단위로 체제가 이루어져 있고 부족끼리의 이해관계에도 있어서 하나의 국가라고 하나의 민족주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니 대외적으로도 또 대내적으로도 분란의 씨앗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집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이집트로 파견된 무함마드 알리가 이집트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이집트의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1841년에는 오스만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영국과 프랑스가 또 진출하지 않습니까? 이 이집트에 파견되어 있던 프랑스 외교관이 무함마드 알리의 아들을 설득해서 운하를 파니 이 운하가 수에즈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1869년 완공되었는데요.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로 막대한 수익을 낼 줄 알았으나 이 건설 자금을 채권으로만 충당하고 또 운하공사의 자금 조달을 지휘하던 프랑스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이집트가 프랑스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1875년 영국 정부가 로스차일드 가문의 도움으로 주식 17만 주를 사들여 최대 주주로 영국이 수에즈 운하 경영권을 장악했죠. 하지만 이집트 군부 출신의 아라비 파샤가 1881년 이집트의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내걸며 수에즈 운하 경영권을 장악하던 영국에 대해 반영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반영운동 과정에서 서양인들이 죽기도 했는데 영국은 1882년 곧바로 군대를 이집트로 파견해 아라비 파샤의 세력을 일소하고 이집트를 영국의 보호국으로 삼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이집트인들과 이집트의 물자를 자기들 멋대로 무자비하게 동원하고 또 겉으로는 우리를 도와만 주면 전후
이집트를 독립시켜주겠다고 했으나 영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이집트인들의 반영 정서가 극심해졌고 1919년 이집트 혁명이 벌어졌는데도 영국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1922년 이집트를 독립시켰죠. 하지만 여전히 이집트 내 영국의 목소리는 대단히 컸으며 수에즈 운하 경영권은 유지하고 있었어. 그래서 1928년 이집트에서는 반서구 과격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무슬림 형제단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이집트는 영국에게 이용만 당하죠. 결론은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민 이집트 등 서남아시아에 자기들 입맛대로 다 재편해놓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는 평화주의자로 위장하더니 갑자기 이 지역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러니 2차 세계대전 후 서남아시아는 혼란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정적으로 서구 국가들이 또 지들 멋대로 유대인들의 국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알박기를 해버렸죠. 즉 중동 전쟁은 예견된 일이었고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이 중동 전쟁의 전란에 휩싸입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